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이자 진짜 대역전 사연을 겪은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있었던 일과 믿기 어려운 기적의 일화들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해요. 피가 거꾸로 솟다가 빵 터지는 통쾌함까지 선물로 드릴 테니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저는 아빠 덕분에 유년 시절을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직원 200명인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신데다 저만 바라보는 딸 바보셔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엄마는 제가 2살 무렵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빠는 엄마를 하늘로 보내고 재혼을 하셨어도 됐는데 저 하나만 보고 사시느라 제가 다 큰 어른이 되었을 때도 혼자 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지 말입니다. 아빠, 회사랑 집 말고 다른 데는 안 다녀?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자 만날 생각 없어? 뭐 여자? 아이고 은정아, 아빠 나이가 환갑이 넘었다. 징그럽게 무슨 여자를 만나겠니? 아니 누가 결혼을 하래. 애인 만들어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잖아. 내가 소개팅이라도 시켜줄까요? 아저라, 은정이 넌 아빠를 그러게 모르냐? 내 평생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바로 너다. 네가 나를 웃게 해준 날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이 아빠는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다고. 아빠는 진짜 한결같이 저를 공주님처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지만 아빠도 사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매번 애인을 만들라고 보채봤는데 항상 거절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나와 들어간 회사는 아빠 회사였습니다. 아빠 말고는 아무도 제가 대표 딸이라는 걸 모르게 하고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답니다. 저나 아빠나 평사원을 오래 해서 일을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해서 처음엔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공한 섬유침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의류나 이불 등 사람 몸에 닿는 섬유 조직을 연구하고 제작하는 부서였어요. 제가 누구의 딸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업무를 실수해서 혼난 건 아니고 괜한 부조리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매일 아침 선배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휴지통 비우기, 모든 책상 정리 등등 막내한테 자기들 할 일을 떠밀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화가 나고 억울하긴 했지만 이건 역시 사회생활의 일부이고 나중에 제가 고쳐나가야 할 악습이라 생각하며 모든 걸 경험해보기로 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런 선배들 중 유독 저를 미워하는 여자들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 옷차림이나 화장 가지고 시비를 심하게 걸었습니다. 이은정씨, 잠깐 나 좀 봐. 네, 김대리님 말씀하세요. 자기 오늘 어디 가? 화장도 진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왔네. 아니요, 그냥 회사 온 건데요. 그래, 난 은정씨가 투잡 뛰는 줄 알았어. 네? 투잡이라뇨? 전 회사에만 해도 버겁습니다. 아니, 얼굴을 화장 떡칠하고 살이 많아 보이게 옷을 입길래 밤마다 술 따르러 가는 줄 알았지. 지금 의상도 딱 술집 여자 같잖아. 김대리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 옷은 그냥 원피스잖아요. 회사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제 복장이 얼마나 깔끔하고 평범한지 말입니다. 술집 여자라고 말씀하신 거 사과해주세요. 진상 김대리는 제 말에 흥분해서 인상을 팍 쓰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아주 잘난 후배네. 선배가 농담 몇 마디 했다고 발광하는 거야. 그리고 뭐 사과해주세요? 이게 어디 선배한테 사과를 하라 말아야. 이렇게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싸가지 없이 까보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라고. 야, 재수없으니까 너 오늘 내 눈에 띄지 마라. 공장 가서 섬유 샘플 뽑아서 정리해서 가져와. 김대리님, 섬유 샘플은 다음 주까지 준비하면 되잖아요. 오늘은 부장님이 시킨 기획서를 써야 한다고요. 응, 내 알 바 아니야. 네가 알아서 조리 있게 둘 다 잘해봐. 왜? 그 정도 멀티플레이도 못하는 거야? 아무래도 은정씨는 연장 계약하기 힘들겠네.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섬유주제 뽑아서 파일에 정리해와. 네, 그러죠. 대리님이 시킨 일하고 부장님이 시킨 기획서까지 오늘 안으로 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가 잘도 하겠다. 내가 계약직들 많이 봐서 아는데 공장 가서 섬유 뽑는 거
하루 이틀 짱박아두면 힘들어서 도망간다고. 앞으로 날마다 널 공장에 처박아줄 테니까 한번 버텨보시든지. 저는 진상 김대리가 시킨 일을 하러 회사 옆 건물에 있는 공장으로 가서 섬유 조직을 뽑는 공정으로 갔습니다. 기계를 돌려 샘플을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기계 앞에 붙어 있어야만 했죠. 오늘 안으로 다 뽑아내는 것도 무리인데 제가 부장님이 시킨 기획서까지 한다고 했으니 야근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계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던 중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계의 섬유가 찝히면서 작동이 멈춘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서 전동 드릴을 찾으러 갔어요. 전등을 켜고 공부를 이리저리 쳐다보다가 전동 드릴을 찾았고 그걸 들고 창고를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고에 쌓여있는 무거운 박스들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스들이 모두 상당히 무게가 있어 제 머리 위로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이 얼어붙어 다치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만나게 되었는데 누군가 몸을 날려서 저를 구해줬습니다. 아, 왜 박스가 갑자기 무너진 거지? 저기 어느 부서 누구세요? 제가 그쪽 덕분에 다치지 않았네요. 아, 저는 생산 직원 심흥택이라고 합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네, 덕분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죠? 그 은혜는 무슨... 저 뭐 바라고 구해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위험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창고 정리는 제가 할 테니 그만 가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제 명함이라도 받아주세요. 나중에 감사의 뜻으로 사례라도 하겠습니다. 뭐요? 사례? 내가 공장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됐어요. 저 여기 정리하니까 그만 가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봬요. 저는 생산직 직원의 도움으로 다치지 않게 되었고 그날 섬유 조직을 모두 뽑아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올렸고 부장님이 시킨 기획서도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올렸습니다. 일을 다 끝내고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저는 저녁을 먹지 않아 배가 고파서 근처 식당에서 배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이윽고 순두부집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창고에서 저를 구해준 직원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심흥택 씨,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뭐라, 아까 식사하러 오셨군요? 잘 됐네요. 제가 살 테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제 이름 모르시죠? 저는 이은정이라고 해요. 섬유팀 계약 직원이에요. 아, 네. 그럼 같이 앉도록 할게요.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까 홍태 씨 덕분에 살았잖아요. 만약 제가 그 박스에 깔렸더라면 아마 지금쯤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겁니다. 오늘 밥은 제가 사고 다음에는 홍태 씨가 사세요. 다음이요? 네, 우리 자주 만나요. 왜요? 싫으세요? 혹시 여친이 있으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좋아요. 다음에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남자가 저를 구해주면서 이상하고 짜릿한 느낌이 들어 인연을 대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가까운 동료로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2달 뒤, 저희 두 사람은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만나다 보니 정도 들고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또 저를 구해줬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그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저는 회사의 2가지 비밀을 안게 되었습니다. 대표 딸인 것과 남자친구가 회사 직원이라는 것이었죠. 남자친구와 사귀며 그의 집에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갔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더라고요. 집은 많이 가난했고 어머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애미 때문에 고생만 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사귀고 있었구나. 이제 됐다. 네가 평범하게 사는 걸 보니 이 애미가 눈을 감아도 되겠어. 더는 짐이 되지 않게 말이야. 어머, 그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내가 성공해서 호감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손주 낳는 것도 보셔야죠. 손주는 보고 싶긴 하다. 내 아들을 닮은 애기를 보면 소원이 없겠다. 저는 두 모자의 대화를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자친구라니 제가 모든 걸 밝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서 나왔는데 그이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은정아, 정말 미안한 말인데 난 우리 엄마 소원을 빨리 들어주고 싶어.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연애는 짧게 했지만 누구보다 다정한 사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랑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난 사랑도 지키고 싶고 엄마 소원도 들어주고 싶어. 이기적으로 보였다면 거절해도 돼. 결혼?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조금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대답해줄게. 그럴래? 멋진 초혼이 아니어서 미안해. 그래도 꼭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남자친구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결혼하겠다는 건 이기적으로 보이긴 했으나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 역시 그 일을 사랑하고 있었고 놓치고 싶은 인연이 아니어서 진정하게 고민을 해봤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리고 아빠한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나 연애하고 있어. 뭐? 연애? 너 아빠한테 비밀로고 남자 사귀고 있었니? 이거 서운한데. 누구랑? 우리 회사 직원이야. 생산팀의 심흥택이라고. 아, 그 성실한 친구. 나도 잘 알지.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잖아. 알고 있어. 그럼 흥택 씨를 허락해 주는 거야? 아빠, 사실은 얼마 전에 흥택 씨한테 청혼을 받았어. 나 결혼해도 돼? 결혼? 네 나이가 아직 20대인데 벌써? 나이가 중요한가? 그리고 사실 흥택 씨 어머니가 아프셔.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거 좀 당황스럽네. 회사 직원이랑 사귀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빠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잖아.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성실한 남자니까 믿어주면 안 될까? 네 얘기 듣자마자 허락하지는 못하겠고 생각을 같이 해보자.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가족과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일인데 고민은 해봐야 하지 않겠니? 알겠어. 그래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가난한 사람이 하고 반대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아빠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긴 했지만 결혼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결혼하고 싶다고 포치니까 한 달 만에 아빠가 백기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예비 남편에게 전했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알려드렸어요. 바로 상견례를 하면 되겠다고 알려드렸죠. 그이는 긴장한 채 저의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는데 아빠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님이 아빠라는 걸 처음 밝혔거든요. 대표님이 여긴 어쩌되세요? 응뜻이 반가워. 내 딸의 마음을 훔쳐간 도둑놈이 자네였다고? 설마, 은주아 이거 진짜 너희 아버지가 우리 회사 대표님이었어? 많이 놀랐어? 놀라기만 한 게 아니라 오금이 저래서 움직이지 못하겠어. 은정이 너 대단한 집안의 딸이었구나. 그런데 나 같은 가난뱅이랑 결혼하겠다니.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는 사람을 돈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야. 자기가 성실한 사람인 걸 알고 있고 좋은 사람인 걸 알고 계셔서 허락해 주셨다고. 그이는 진심으로 놀랐는지 말을 더듬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빠와 길고 긴 대화를 나누고 집에서 나왔더니 어떻게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곧 상견례 자리를 가졌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신혼집이나 혼수 같은 건 모두 아빠가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청첩장을 돌리게 되었는데 여기서 저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회사 간부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며 제가 딸인 걸 알렸고 저도 같은 부서 사람들과 여러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며 자연스럽게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축하해 주셨는데 저를 괴롭히던 김대리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은정 씨가 대표님 딸이었다고? 이게 진짜란 말이야. 김대리님 맞으실 거죠? 그래도 저한테 제일 많이 일을 가르쳐주신 대리님이 꼭 축하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김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횡설수설하더군요. 아니, 네, 가야죠. 은정님,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죄송했습니다. 김대리님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대표님 딸이어도 우리 사이가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그래도 될까요?
축하해, 은정씨. 결혼식은 꼭 갈게요. 저의 정체를 알게 되자 개 진상 김대리는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설설 기더군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고 아빠가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남편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이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염치 없이 여기서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야, 이 신혼집과 비싼 물건들 모두 내가 누려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염치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자기야, 미안해. 그놈의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당신 나랑 결혼한 거지 이 집이랑 결혼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 자기 말이 맞다. 앞으로는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을게. 그럼 자기야, 우리 빨리 이세를 낳을까? 어머님 소원이 손주 보시는 거니까 빨리 낳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 그렇지. 그런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이미 엄마는 내가 장가 갔다고 신이 나셨다고. 그래도 빨리 애기 낳으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예쁜 애기를 낳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자기야, 우리 그만 들어가서 자일까? 그래, 일찍 자자. 저는 그이의 손을 잡고 침실로 가서 미친 듯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곧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아이가 쉽게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이는 회사에서 생산팀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계를 다루다가 손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가 40바늘을 넘게 꿰맸답니다. 저는 다친 남편을 보며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한참 흘리다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 안 되겠어. 부서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무직으로 말이야. 뭐? 부서를 옮기라고? 아니야. 내가 고졸에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무직으로 옮기겠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빠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이가 다친 걸 봤더니 진짜 생산팀에서 남편을 빼내오고 싶었습니다. 아빠한테 바로 말씀드렸더니 다친 사정을 들으시고는 부서를 옮겨주시겠다고 했어요. 성실한 사람이니 무슨 일이든 잘할 거라며 남편에게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부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경영팀에 들어가 회사의 모든 걸 배우고 싶다는 포부를 보여주었고 아빠는 제대로 해보라고 응원하시며 부서를 옮겨주셨습니다. 남편은 부서를 옮기고 매일 작청에서 야근을 했고 일을 익히고 배우려고 무더니 노력을 했답니다. 몇 달 만에 모든 자료를 읽고 공부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한 남편은 스스로 일 처리가 가능해졌고 팀에서 인정도 받았답니다. 저는 그이가 다칠 일이 없어 다행이다 싶었고 이대로 쭉 열심히 해서 진급도 하고 좋은 자리를 얻길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건강관리를 잘해온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혈압약을 드시고 있었고 몇 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셨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아빠는 저와 남편의 손을 잡더니 회사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약을 잘 챙겨 먹었는데 이 꼴이 났구만. 의사 말로는 그만 은퇴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라. 수술까지 해야 한다더라. 아마 오랫동안 입원해야 할 거야. 은정아, 심서방, 두 사람이 회사를 맡아주면 좋겠어. 심서방이 이젠 일을 잘하니까 자네가 대표 자리에 앉아보게.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테니까.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귀찮아서 회사로 돌아오셔야죠. 아니야. 이번 기회에 은퇴하는 게 낫겠어. 나도 이젠 일하는 게 힘들고 지치네.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으니 자네가 대표 자리에 앉아 잘 이끌어봐. 다른 임원들이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빠는 은퇴를 결심하시고 회사를 저희 부부에게 맡기셨어요. 남편이 아빠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워낙 일 처리가 완벽하고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청소하고 있던 중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피임약이었어요. 제가 피임약을 산 적도 없었고 살 일이 없는데 왜 서랍에 그게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그걸 먹을 리는 없었으니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이가 회사 앞 카페에서 낯선 여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며 피임약이 왜 서랍에 있던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누가 그렇게 이쁘라고 했어? 자기 사랑 못 받아서 쭈글쭈글해졌는데 뭐가 이쁘다는 거야. 자기야,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아직 회사 먹으려면 멀었어? 아니, 거의 다 됐어. 임원들은 다 내 편으로 만들었고 지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걷어들었어. 마지막 최대 주주 하나가 남았는데 독불장군 할망구라고 그러더라고. 임원 하나가 찾아와서 지분 털라니까 버팅기고 있대. 그래서 그 할망구만 꼬시면 회사 팔아먹고 끝내면 돼.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겠어. 그동안 오빠가 작전대로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걸 보면 앞으로도 제대로 성공할 거야. 처음에 그 창고에서 멍청한 년을 꼬셨다고 했지. 일부러 창고 박스를 내가 밀어버리고 몸을 던져서 구해줬단 말이야. 그때 그냥 규정이 나한테 완전 뻑가서 덜렁거리더라. 심장 소리가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섭외한 할망구가 연기를 잘해줘서 결혼도 무사히 잘했지. 진짜? 그 할머니한테 보너스를 좀 줘야 해. 나중에 회사 먹으면 원룸 하나 해주자. 오빠, 지난번에 다친 팔은 어때? 양방의 상처. 나도 참 미친놈이긴 하지. 공장에서 벗어나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일부러 다치는데 많이 아프더라. 그때 내 마누라 년이 서럽게 우는 걸 봤는데 진짜 완전히 속고 있더라니까. 여하튼 그때 상처로 인해 경영팀에 올라갔고 일 진짜 열심히 했지. 내가 고졸이긴 해도 머리는 좋긴 한가 봐. 당연하지. 오빠는 우리 고아원에서 제일 똑똑한 수지였다고. 형태만 좋았으면 아마 박사까지 무난하게 갔을걸? 오빠,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있어. 회사 대표는 어떻게 입원하게 된 거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쓰러져서 오빠가 대표 자리에 앉게 됐잖아. 그건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것도 오빠 작품이냐? 그거? 내가 장인 사무실에 자주 오가면서 고혈압 약을 먹는 걸 봤지. 그래서 저혈압 환자들이 먹는 혈압을 낮아지는 걸 막는 약을 구했어. 우리 고아원에 있던 형식이 알지. 걔한테 저혈압 약을 구해달라고 해서 장인놈 약통에 고혈압 약이랑 바꿔치겠지. 고혈압 환자가 저혈압 약을 먹으니 어떻게 되겠어? 역시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더라.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 줄 알아? 오빠 진짜 천재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어? 대단해. 자기야, 이게 끝이 아니야. 마누라 년이 애기 같자고 존나게 들러붙어서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해야 했잖아. 더러워서 꼴도 보기 싫은데 맨날 엉겨 붙여서 걱정이 되더라고. 행여나 임신되면 내 인생은 그녀한테 발목을 잡힐 테니까 그럼 자기한테 못 갈까봐 걱정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피임약을 갈아서 마누라 년이 매일 처먹는 사과 주스에 다 놓았지. 나랑 잠자리 하기 전에 그걸 맨날 먹었단 말이야. 오빠 감동이야. 날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다니. 오빠는 신이 보는 나의 천사야. 사랑해 오빠. 나도 사랑해. 하늘이 두 쪽 나도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민지야,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두 년놈의 대화를 모두 듣고 나서야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일어난 일이 모두 그이가 꾸미고 만들어낸 것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진실이었던 적도 없었고 저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빠를 병원으로 보내게 된 것도 그이의 짓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저는 남편을 가만두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익의 직원이었던 남편이 작정하고 저를 꼬시고 많은 사건을 일으켜서 대표 자리에 앉아 회사를 꿀꺽거리는 저희를 알게 되었으니 이 모든 걸 제가 해결하려고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회사 최대주주인 명동 퀸손 칠씨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집에 갔더니 없어서 수소문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강원도 인제 북쪽에 위치한 미시령이라는 곳에 계시다고 하더군요. 설악산에 가려는 고개이자 엄청 춥다고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군부대 말고는 인적이 드물다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차로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시할머니는 핸드폰도 꺼놓고 있어 찾기 어려웠죠. 밤이 깊어져 가자 무작정 산길을 돌면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칠씨 할머니, 저희 원장이. 그렇게 100번 넘게 할머니를 부르며 산을 헤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돌멩이가 우수수 쏟아지더군요. 그리고 산 위에서 누군가 공중 돌기를 하며 제 앞에 툭했습니다. 엔장이라고, 이 대표 딸 은장이. 아, 할머니 방금 그거 뭐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따라와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내가 지내는 곳으로 안내하마. 할머니는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등을 돌리고 앞장서서 뛰어가셨어요. 그런데 축지법이라도 쓰는 건지 제가 뒤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렸는데도 할머니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미시령 숲속으로 들어갔더니 나무로 지은 거처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지낸 거예요? 엄청 추우실 텐데. 몸이 편하면 무예가 약해지는 법이지. 그래서 고행을 선택하고 수련 중이다. 수련이요? 할머니 무슨 모술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알 거 없고. 너 나를 찾은 이유가 뭐냐? 급한 일인 것 같은데 빨리 말해보거라.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지른 악행을 모두 일러주었고 회사 임원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남편에게 넘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회사를 살릴 사람은 칠씨 할머니뿐이라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 네 남편이 보낸 임원을 만나긴 했다. 나더러 지분을 다 팔고 나가라고 하더구나. 금액을 괜찮게 불러서 정리할 생각을 하기도 했지. 할머니 안 돼요. 그 인간이 회사 주식을 다 보유하게 되면 회사를 팔아버리고 뗄 거라고요. 아빠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요.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 괘씸한 놈인 건 확실하구나. 내가 네 아비인 이 대표와 인연이 있으니 지분 파는 건 하지 않겠다. 그럼 다 해결된 거니? 아니요. 할머니가 지주들과 임원들을 설득해주세요. 아빠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할머니 힘이 필요해요. 대주주이시니 다른 사람들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 헌데 나는 아직 수련 중이라 어디에도 갈 생각이 없다. 다만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 내가 하지 못한 무공을 발휘하면 생각해보지. 무공이요? 할머니 독단지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저는 운동이나 무술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아까 할머니가 산 위에서 공중으로 날아오셨을 땐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익힌 태극권이다. 난 어릴 적 북한에서 컸다. 탈북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만 했었지. 그때 나에게 태극권을 가르쳐준 스승님 덕분에 압록강을 걸어서 남한강으로 왔다. 네? 물 위를 걸었다고요? 할머니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저랑 같이 병원 갔다가 회사 일 좀 해결해주세요. 아직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럼 잘 봐라. 나의 무공을. 할머니는 두 손을 들어 가슴팍으로 둥글게 모으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미시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바람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할머니는 마법을 부리는 두 손을 흔들면서 기합을 질렀는데 할머니 두 손 아래 바람을 맞고 날아가던 낙엽들이 공중에 모이더군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손바닥을 바위로 향해 뻗치자 낙엽들이 바위로 날아가 꽂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낙엽이 바위를 뚫고 꽂혔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이 태극권이다. 난 지금 낙엽으로 바위를 깨는 걸 수련 중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낙엽이 바위에 꽂힐 뿐 깨부수지는 못하고 있어. 할머니, 정말 대단한 무술이고 훌륭하신데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왜냐고? 이게 내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난 태극권을 수련해 최강자가 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걸 성공하고 제자인 네가 해내기 바란다고. 제자요? 제가 할머니 제자란 말씀이세요? 하지만 전... 엔장아, 네 아비가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데다. 회사가 네 남편에게 넘어갈 위기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지분을 팔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다. 지금 내가 보기엔 너는 너무 약해.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의 무술을 배워 몸과 정신을 수련하라. 그리고 난 뒤 모든 걸 지키란 말이야. 할머니가 억지를 부리듯 제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무술을 배우면 남편놈과 상간녀에게 복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뜻대로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바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주신 음식은
삶은 병아리 콩이 전부였어요. 할머니, 이거 먹고 무술을 어떻게 해요? 아하, 배가 부르면 몸이 무거워지는 법. 넌 내가 왜 미시령으로 온 줄 아느냐? 가장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이야. 몸을 가볍게 해서 바람을 타고 공중을 나는 무술을 익히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공중을 난다고요? 할머니, 대단하신 건 알겠지만 너무 영화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사람이 바람을 타고 어떻게 나눠요? 그럼 내가 보여주지. 잘 봐라. 미시령은 바람은 끊이지 않아서 바로 강한 바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에 힘을 빼고 눈을 감고 바람이 가까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바람아 날 태워라. 어머 할머니 지금 공중을 날고 있어요. 이거 꿈이 생시야. 주시 할머니는 몇 미터 정도 날다가 바닥에 투자하셨습니다. 할머니 하늘에 나셨어요? 거의 삼촌은 몸이 공중에 떠 있었다고요. 사실 이건 난 것이 아니다. 겨우 20걸음을 공중에서 걸었을 뿐이야. 예전에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바람을 타고 50보를 물 위를 걸었단 말이야. 내 스승은 바람을 타고 100m를 날았던 분이시고 넌 아무래도 실현을 해도 실패만 하고 있다. 이제 네가 나 대신 이 모든 걸 이루거라. 나의 태극권을. 네 할머니, 제가 해볼게요. 그동안 아빠 덕분에 편하게 살아왔는데 저도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제자가 되어 날개부로 바위를 부숴버리고 바람을 타고 날아보기도 할게요. 좋다.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 수련을 시작하겠다. 자, 먼저 손가락으로 저 나무를 뚫어라. 네? 할머니, 아니 스승님, 그게 가능해요. 저 아직 초급반 아닌가요? 이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기술도 아니고 너의 길을 모아 도전해봐라. 오늘은 저 나무를 뚫기 전까지 식사는 없다. 시작. 저는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면서도 속으로는 꼭 스승님이 시킨 걸 성공해서 다른 수련으로 넘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손가락으로 나무를 찌르자 아픈 건 저의 손가락뿐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연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의 10손가락은 퉁퉁 부었고 손톱까지 빠졌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저의 손가락은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시 손가락을 뻗어 나무를 찌른 순간 손가락 모양으로 구멍이 파였습니다. 됐다. 스승님 됐어요. 제가 이 나무를 뚫었다고요. 정말 맞구나. 어젯밤 꿈속에서 진정한 고수가 찾아온다고 나의 스승님이 일러주셨는데 그게 진짜였어. 굉장히 네가 태극권을 이어갈 최강 고수였다고. 네? 꿈이요? 고수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성공했으니까 밥 먹고 다음 수련으로 넘어가요. 할머니는 이번에도 병아리 콩을 삶아서 그것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줄인 배를 콩으로 어떻게 다 치우나 싶었는데 콩 3알을 씹어 먹었더니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은 제가 숨어있던 무공을 깨달은 것이라며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련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나뭇가지를 던져 바위를 뚫는 것을 3번 만에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걸 일주일 만에 다 익히고 말았죠.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태극권의 운명을 타고난 고수야. 이제 모든 걸 네 뜻대로 할 수 있어. 알겠니?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 태극권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나의 숙명이다. 고맙구나. 그럼 내 지분은 너에게 넘겨줘야겠구나. 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회사만 지켜주시면 된다고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바람처럼 움직이는 법. 나도 예외가 아니다. 네 회사니까 네가 직접 지켜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와 마지막 날을 보내고 같이 하산하고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설악산 정상에 홀로 뛰어 올라가 흔들바위 위에 올라 제 무궁으로 바위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가 있구나 하며 감탄의 시간을 보내다가 스승님이 계신 미시령으로 내려갔어요. 이웃과 할머니가 대충 차린 거처에는 할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서 있더군요. 바로 제 남편과 임원들이었습니다. 빨리 지분을 넘기고 정리하려고 협박하러 왔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부르자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더군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반가운 기색으로 껴안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저기와 여기 웬일이야? 설마 내 생각해서 미리 알고 여기에 찾아온 거야? 꺼져, 이 개같은 놈아. 난 나의 정체를 다 알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인데다 나의 아빠를 병원에 보낸 놈이 너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아, 그래서 집 나가서 연락이 안 된 거구나. 뭐 어쨌든 당신이 있으나 마나 내 계획은 깨지지 않아. 임원들 보이지? 다 내 편이라고. 네 애비가 돌아와도 우리가 받아주지 않아. 내가 임원들에게 아주 큰 걸 제안했거든. 주식에 2배의 돈을 주겠다고 말이야. 네 애비 회사를 꿀꺽 하고 끝낼 거라고. 나쁜 자식.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세상에는 돈보다 무서운 게 없어. 이년아, 곱게 자라서 네가 뭘 알겠니? 내가 이 계획을 몇 년 동안 세운 줄 알아? 이년아, 넌 여기 있어봤자 아무것도 못해. 최씨 할머니만 꼬시면 끝이니까. 알매요.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지분 주이소. 그러자 스승님이 남편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미친놈. 내가 누군 줄 알고. 아니, 네 처가 누군지 알고 까보는 게냐. 아씨, 놓친 내가 돌았나. 이러면 재미없어. 당신 정신과 치료 기록 있지? 당신 자식들을 미리 만나고 왔는데 대화가 잘 통하더라. 내가 돈만 주면 할매를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말이야. 내 새끼들은 후레 자식들이라 인연 끄는 지 오래다. 나의 진짜 자식은 바로 네 뒤에 있는 은장이야. 나의 제자야. 이것들에게 혼을 내주거라. 네, 스승님. 나게 봐, 모여라. 태극권으로 저들을 처단하리라. 제가 길에 모으며 태극권 동작을 취하자 남편과 임원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너 뭐하냐? 춤추니? 미친 또라이년. 저지 애비가 미주들이니까 똑같이 비주들으나 보네. 헤헤. 당근 비웃은 나의 주둥이를 내가 깨 부숴주마. 헉. 이윽고 제가 양손을 빙빙 돌리자 낙엽들이 바람을 타고 공처럼 둥글게 모였습니다. 그제야 남편과 일행들은 눈을 비비며 당황하게 보더군요. 저는 두 손을 뻗으며 태극권에 낙엽 신공을 날렸습니다. 낙엽들은 사방으로 떠지며 송곳처럼 날아가 남편과 임원들의 이빨에 꽂히며 우수수 강냉이를 털었습니다. 아, 내 발이 낙엽으로 이빨들어 이빨들아. 이제 시작이다. 다음은 공중다리다. 저는 스승님이 바람을 타고 잠시 날았던 무공을 쓰려고 바람에 몸을 맡기고 공중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임원들의 머리와 어깨를 발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러다 나쁜 놈들의 머리가 모두 바닥에 꽂혔어요. 오야, 이거 내 다리가 어떻게 붙여서 빠지질 않아. 도대체 잘못할 조지가 뭐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극권의 길을 산짐승에게 전하는 짐승 싼밭. 아우. 그러자 산에서 여러 발소리가 들렸는데 고라니와 멧돼지, 살쾡이와 독수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짐승들은 저의 손짓에 남편과 임원들을 공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찢어 발겼고 머리카락은 모두 뜯겨 대머리가 되었답니다. 제가 짐승들에게 다시 길을 불어넣자 다시 산속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어떠냐 심은태. 그리고 배신자 임원들아. 마이가 내 아버지 회사를 참아오려고 한 죄의 대가로 벌받는 기분이 어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세워줘. 당신 무서운 여자애가 알았으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줘. 회사고 뭐고 다 때려주고 나갈게. 아니, 회사는 당연히 포기해야 하고 나와 아빠에게 한 짓을 모두 경찰서에 가서 풀어. 자수하란 말이다. 알겠어. 자주 할게. 그러니까 목숨만 사해줘. 아까 멧돼지가 송근이를 날 씹어 먹으려고 겁을 주는데 무서워서 주인이라고 했어. 당신이 건드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다 포기할게. 보내줘. 그이와 임원들은 살려달라고 비고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간녀가 등장하더군요. 이게 다 뭐야? 땅속에 다리를 맞고 옷은 다 찢겨져 있나? 다들 머리는 왜 그래? 삭발투혼으로 해서 주식을 달라고 하는 거야. 자가 오지마. 더가 어서 돌아가 봐야. 너 마음에 없어. 저 무슨 일이라고. 당장 저로 돌아가. 뭐야? 이걸 다 전인이 혼자 했다고? 나도 학교 다닐 때 일진으로 잘 나갔거든. 일한 년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야, 이년아, 너 오늘 되졌어. 내 애인이랑 한 침대에서 구른 말 생각하면 니년을 씹어먹어도 시원찮다고. 저는 씩 웃으며 덤벼드는 상간녀에게 바람의 장품을 한 방 날려서 나무 꼭대기에 매달리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당장 내려줘! 살려달라고!
이년아 잘 버티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손 놓으면 바로 떨어져 돼질 테니까 널 구해주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저와 아빠를 이용하려고 한 인간들에게 모두 태국권에 참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곤 바로 서류를 꺼내들어 남편과 임원들에게 회사에서 나가겠다는 사직서와 주식 포기각서를 받았답니다. 일이 다 해결되어서 보내줄까 하다가 벌을 더 주는 게 재밌을 것 같아 하룻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남자들은 땅속에 박힌 채 날밤을 새우고 상간녀는 나무 꼭대기에서 안간 힘을 버티면서 말이죠. 다들 울음바다가 되어 제발 살아서 돌아가기만 해주면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것들을 한 방에 제자리로 돌리려고 길을 모아 한 손으로 땅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임원들은 땅에 박혀있던 다리가 뽑히면서 공중에 몸이 떠올랐다가 떨어졌고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상간녀는 그냥 나무를 흔들어서 떨어뜨렸어요. 제가 두 손으로 받아줘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오빠도 무서웠어. 어제 여기 빠져다 버려. 그리고 나 자수할 거야. 사기와 약을 바꿔지게 하고 다 자수해야 해. 아 그러면 저 여자가 날 태극권으로 조제락으로 보낼 거야. 저기야 저기로 공범이니까 같이 갈 거지. 뭐라고? 저기 누구세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빨리 집에 가야겠다. 너 오늘 저기서 도망간 거야? 여기가 안 풀려. 잘들 논다. 은태가 넌 나란다 해야지.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임원들은 오늘부로 잘린 줄 알고 알아서 먹고들 사세요. 그이는 포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태극권을 가르쳐준 스승님도 회사 총회를 열기 위해 같이 떠났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모든 걸 정상으로 돌리고 병원에 입원했던 아빠가 소식을 접하고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한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네요. 인조아 너 괜찮은 거야? 어디 다친 데 없어? 아빠, 난 멀쩡해. 스승님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최씨 할머니가 실수?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주저리 미시령에 찾아가 무술 배운 이야기를 하고 무공을 발휘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을 향해 길을 쏟으며 바람에 장풍을 날렸더니 의자 2개가 구석까지 굴러갔답니다. 아빠는 심각한 얼굴로 저와 스승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필립의 사연방에 이야기를 보내야겠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쓰게 되었답니다. 지금 아빠는 다시 건강을 찾게 되었고 계속 회사 대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대리로 진급해서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또한 스승님과 같이 태극권 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관원들 모집하려고 길거리에서 낙엽 신공을 한번 보여줬더니 체육관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생겼답니다. 남편은 구속 중에 저와 이혼을 했고 위자료를 탈탈 털고 알거지 상태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간녀도 공범으로 인정돼서 감옥에서 몇 년 썩게 되었네요. 거짓된 사랑에 빠져 어리석게 사기를 당하고 이를 해결하기까지 모두 적어봤네요. 그래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인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일도 하고 무술도 하고 연애도 하고 있는데요. 이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물러갈게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